안녕하세요. 30대 평범한 남자입니다. 직급이 높진 않지만 공무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처음부터 공무원이 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취업은 안 되지 취업된다 해도 언제 잘릴지 모르니 먹고 살기는 힘들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연스레 철밥통인 공무원으로 눈길을 돌렸고 운 좋게 시험에 통과해서 이렇게 공무원으로 살고 있네요. 대학을 졸업하고 난 후에는 취업 준비 기간을 가졌고 그동안 면접이다 자소서다 열심히 준비했지만 원하는 곳에는 전부 떨어졌어요. 제 인생의 암흑기였죠. 아쉬운 대로 눈을 낮춰 목표했던 곳은 아니지만 경력이나 쌓을 겸 합격 통보를 받은 중소기업에 입사했었는데 여기 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넣을 경력 삼아 1, 2년만 버티고 바로 퇴사했습니다. 그 이후에 늦게나마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고 3년간 준비한 끝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취업 소식, 나중에는 제 합격 소식만을 손꼽아 기다리시던 저희 부모님도 하늘로 날아갈 듯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남은 근심 하나가 공무원인 아들 장가 보내는 거였는데요. 얼마나 간절하셨는지 새해에 점까지 보러 다닐 정도였습니다. 주변에 친하게 지내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알려준 건지 용하다는 점집에 가서 제 결혼 운을 보셨습니다. 처음에 어머니께서 그런 걸 보러 가셨다기에 저는 질색하면서 무슨 그런 걸 믿냐고 돈 아깝다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런데 참 웃긴 게 제가 미신이나 사주, 신점 뭐 이런 걸 믿는 타입은 아니지만 기왕 용하다는 곳 가서 비싼 돈 주고 점을 봤다고 하니 그 결과는 궁금한 겁니다. 애초에 그 점이 제 결혼 운에 관한 점이니까 당사자인 저는 당연히 궁금했죠. 그래서 어머니께 점 내용이 어떠냐 물으니 어머니는 불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이 몰라. 그 옆에 내 완전 돌팔인가 봐. 재수없는 소리만 해대고. 아니 글쎄 앞으로 못해도 5년간은 너한테 결혼 운이 안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게 아니겠니? 그것도 모자라서 뜬금없이 뱀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더라니까. 나 참 복채 써놓고 재수없는 소리만 한참 듣고 왔지 뭐니. 그러게 엄마도 참 그런 걸 왜 봐요. 다 미신이라니까 그러네. 그 돈 아껴 엄마 맛있는 거나 사드시지. 어머니는 점괘에 대해 어이없어 하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께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며 달래드렸죠. 내심 점괘를 기대하고 있었던 저는 내용을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좋은 말이면 기분 전환 겸 귀담아 들을 법도 한데 최소 5년간 결혼을 못할 거라는 등의 얘기는 재수없어서 그냥 없었던 일 셈치고 싶어서였습니다. 결혼 정년기인데 5년간 결혼을 못하는 것보다는 점을 봐준 사람이 돌팔이라고 믿는 게 더 마음 편하잖아요. 아무튼 그 이후로 저는 점괘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생 때 3년 정도 사귀었던 은수와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은수는 저보다 2살 어린 대학 후배로 마당발이었던 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되어 여차저차 하다가 사귀게 되었죠. 그때는 제가 막 군대에서 제대하고 복학했던지라 연애 경험이 많지도 않았고 원래도 숫기 없는 성격이라 자기 주장이 강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면 은수는 저와 1살 차이인데도 좋은 건 좋다, 싫은 건 싫다 이런 자기 주장이랑 감정 표현이 뚜렷해서 그게 매력이었던 친구였습니다. 상호 보완이 되는 성격이라 그런지 3년이라는 대학생치고 꽤 오랜 시간을 사귀었었죠. 3년간 사귀며 싸웠던 적도 손에 꼽을 정도여서 만약 은수와 결혼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은수는 갑자기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며 대뜸 유학을 결정했고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 계속 기다릴 자신이 없었던 저는 은수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드문드문 소식이 들려오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뚝 끊겨서 제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지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우연히 은수를 만나게 된 거였죠. 저는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은수가 관할구역으로 이사를 오면서 저와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입신고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어? 너 은수 아냐? 오빠. 이게 무슨 일이야? 완전 반갑다. 오빠 공무원 됐어? 여기서 일해? 저도 은수도 한눈에 서로를 알아보고 인사를 나누었어요. 오랜만에 만나 서로 반가워하며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한국에는 아예 들어온 건지 등등 이런저런 안부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거기서 대학 졸업하고
직장구에서 몇 년 일하다가 이제 완전히 돌아왔어. 원래부터 아예 이민 갈 마음은 없었거든. 아예 돌아온 거라는 은수의 말에 괜히 제 심장이 쿵쿵 뛰더라고요. 그때 사귈 적에 유학 때문에 헤어졌던 은수가 다시 돌아와 전입신고를 하다가 전 남자친구였던 저와 다시 마주친다는 게 괜히 뭔가 기막힌 운명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은수는 아직 어린 티가 났던 대학 시절 때보다 조금 성숙해진 분위기가 났어요. 여전히 예쁘고 특유의 밝은 느낌이 있어서 보기 좋았죠. 이게 얼마만이야? 나중에 밥이나 한번 같이 먹자. 진짜? 꼭 그러자. 오빠, 내 연락처는 알아? 잠시만 기다려봐. 지금 알려줄게. 전 여자친구였던 은수를 다시 보니 묘한 설렘이 피어올랐지만 저는 은수가 최대한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은수는 좋다며 적극적으로 자기 연락처까지 알려주었어요. 정말로 은수와 뭘 어떻게 다시 시작해볼 생각을 진지하게 한 건 아니었는데 이쯤 되니 괜한 기대감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은수와 거의 매일 사소한 연락들을 주고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은수와 데이트 아닌 데이트까지 하게 되었어요. 은수는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같이 놀 친구가 없다며 대신 제게 가보고 싶었던 맛집이나 카페들의 사진을 보내면서 같이 가자고 부탁했어요. 전 흔쾌히 좋다고 했고 서로 집도 가까워 동네 친구처럼 시간 날 때마다 자주 만나다 보니 연애 감정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귀국한 지 얼마 안 되어 아무리 친구가 없다지만 황금 같은 주말마다 굳이 저를 만나 데이트나 다름없는 외출을 함께 한다는 건 은수도 제게 마음이 없지 않다고 판단해 하루는 은수를 집까지 바래다 주는 길에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은수야, 넌 나 어떻게 생각해? 어? 오빠, 갑자기 무슨 그런 소리를... 난 너 좋아해, 은수야. 은수는 갑작스러운 제 고백을 듣고는 두 볼이 새빨개져 당황한 채로 눈만 깜빡거리며 저를 쳐다보았어요. 그리고는 조금씩 얼굴에 웃음이 번지기 시작했죠. 나도 그래. 오빠가 언제 그 말 하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래도 그렇지.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니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저희는 처음 연애를 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간 듯 했어요. 그 후로 저는 은수와 다시 교제를 시작하였고 처음 사귀었던 때와 마찬가지로 서로 배려할 건 배려하면서 때로는 장난도 치면서 노는 이상적인 연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연애한다는 소식을 들으시곤 그것 보라면서 역시 그 무당인지 뭔지가 돌팔이었던 게 확실하다며 은수와 제가 결혼하기만을 기대하셨어요. 대학 시절을 포함하면 은수와 알고 지낸 시간이 그리 짧은 것도 아니고 저도 나이가 있는지라 할 거라면 하루라도 일찍 식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은수도 저와 다르지 않겠지 생각하며 깜짝 청혼을 준비했는데요. 의외로 은수는 기뻐하는 듯 하다가도 반쯤은 곤란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혹시 나랑 결혼까지 생각한 건 아니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너무 이른 건 아닌가 해서. 확실히 이른 편이긴 했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지 4개월이 조금 안 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런 은수에게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결혼한다면 어떤 남편이 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설득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이른 것 같다며 부담스러워하는 은수도 결국 제 설득에 넘어와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집은 잔치가 열렸죠. 저희 어머니께서는 은수를 보고 예쁜 데다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 며느리라며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니셨어요. 실제로 은수는 유학 경험과 외국에서 일했던 실무 경험을 살려 외국계 기업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었던 터라 공무원인 저보다도 벌어오는 돈이 많았습니다. 가끔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을 보다 보면 자기 아들보다 돈을 더 잘 버는 며느리가 얄미워서 괜히 기죽이려고 난리치는 시어머니들이 있다던데 저희 어머니는 그런 부류가 아니구나 싶어 괜히 안심했네요. 제 결혼 소식을 들은 대학 동기였던 친구들도 헤어졌다가 시간 지나 다시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된 은수와 저의 인연이 신기하다며 놀라는 한편 예쁘고 능력 좋은 아내 둬서 좋겠다며 부럽다는 눈초리를 보내왔습니다. 객관적으로도 잘난 여자와 결혼한다 생각하니 그런 여자를 잡은 제 어깨까지 괜히 하늘 높이 치솟더라고요. 별탈 없이 결혼식을 올려 은수와 저는 법적인 부부 사이가 되었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인 저보다는 대기업에 다니는 은수가
훨씬 늦게 퇴근했기 때문에 저는 초저녁이 되면 일찍 퇴근해 집안일도 잘 해놓았습니다. 처음 결혼을 망설였던 은수가 저와 결혼한 걸 후회하지 않게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 결심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내한테 잡혀 산다 어쩐다 하지만 전부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었어요. 신혼 초였던지라 바로 아이를 가질 생각은 없었기에 한동안은 은수와 저 둘이서 벌어오는 월급으로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며 둘이서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주말이 되면 낮에는 연애하던 때처럼 영화도 보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다가 밤에는 집에 돌아와서 같이 예능 프로 보며 치킨 뜯는 게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회사에서 아내에게 자꾸 해외 출장을 지시하기 시작하더군요. 이때는 코로나 전이라 출입국이 자유로웠거든요. 아내가 다니는 회사가 외국계 기업이라 그런지 유난히 해외 출장이 많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런 건 솔직히 상사가 요령껏 분담해 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보통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부장이나 팀장급이 부하 직원들 상태를 체크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직원한테는 해외 출장 업무가 가지 않도록 조절해 주잖아요. 그런데 아내의 회사 분위기는 조금 다른지 얄짤없이 아내에게 해외 출장 일정이 몰리더라고요. 아내가 아무래도 유학파라 그런지 회사에서 유난히 아내를 신뢰하고 선호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기야 제가 지켜본 결과 아내 본인도 자기가 하는 일에 애살이 있어서 자기한테 일이 내려오면 싫다는 말 한마디 없이 알아서 다 해내더라고요. 어디 부산이나 제주도도 아니고 해외 출장은 한번 다녀왔다 하면 못해도 최소 3, 4일에서 일주일은 걸릴 텐데 결국 중간에 낀 저만 불쌍하게 됐죠. 아직 신혼인데 주기적으로 독수공방 신세를 못 면하게 되었으니까요. 유능한 와이프 둔 게 이런 쪽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구나 혼자 생각했네요. 정말 업무만을 위한 출장이었던지라 멀리 떨어져 있는 아내와 연락을 할 수 있는 시간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겨져서 토라진 제게 아내는 내심 미안한 마음이 컸던 건지 해외 출장지에서 돌아올 때마다 제가 좋아할 만한 기념품을 한가득 사왔습니다. 가끔 면세점에서 명품 선물도 했었고요. 출장이라 정신없었을 텐데도 잊지 않고 저희 부모님 선물까지 챙겨오는 아내를 보며 투정 부린 제 모습이 속 좁아 보였습니다. 그걸 깨닫고 난 후부터는 아내의 해외 출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아내는 출장 가서도 매일 밤마다 자기 전에 꼬박꼬박 영상통화를 걸곤 했어요. 너무 피곤해서 이미 잠에 취한 목소리로 뭐라 말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 귀여웠죠. 그러던 차에 하루는 아내와 영상통화를 하다가 아내가 너무 졸린다며 이제 잘 거라고 말하면서 침대로 걸어가더라고요. 영상통화 중이었기에 아내의 뒤로 호텔방의 배경이 보였는데 아내 뒤에 있는 화장실에서 웬 남자 형상이 보였어요. 화질도 안 좋고 조명도 어두워 자세히는 못 봤지만 어쩐지 사람인 것 같았죠. 저는 깜짝 놀라 아내에게 혹시 지금 묵고 있는 방에 다른 사람도 같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무슨 소리냐고 당연히 자기 혼자라고 대답했어요. 아니, 당신 아까 자러 간다면서 움직일 때 당신 뒤쪽에 있는 화장실 입구 쪽에서 뭔가 사람 형체가 보였던 것 같거든. 뭐? 그림자를 잘못 본 거 아니야? 아, 뭐야. 당신 공포영화 같은 거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괜히 나 무섭게 만들지 마. 아내는 말도 안 된다는 듯 웃으며 그림자의 착시가 일어난 걸 잘못 본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기야 아내 말을 듣고 보니 좋은 화질로 자세히 본 것도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였죠. 저는 아내에게 무섭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한 뒤 내일 공항에 데리러 가겠다고 말했어요. 그날이 제가 알기로 출장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말하는 걸 깜빡 잊었다는 듯 아 하고 외마디를 내뱉더니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말 안 했었구나. 여기 거래처 일이 생각보다 잘 안 풀려서 3일 정도 더 머무르기로 했어. 회사에서도 이미 결정난 사안이고.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당연히 내가 당신한테 말한 줄 알았어. 내가 너무 정신없었나 봐. 이렇게 갑자기 해외 출장 일정이 늘어나기도 하나 싶었지만 제대로 된 회사에 다녀본 적도 출장 가본 적도 없는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아내가 그렇다고 하니 실망한 기색을 애써 감추고 쿨하게 그렇구나 하고 말았죠. 그런데 뭔가 찝찝하다 싶더라니 혹시나가 역시나였습니다.
그때가 한여름이라 아내와 결혼하고 처음으로 함께 휴가를 떠날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제주도를 갈지 아니면 기왕 가는 거 돈 좀 써서 괌이나 세부처럼 제대로 된 휴양지에 갈지 고민하고 있었죠. 아내의 의견을 묻고 싶어 아내에게 어느 여행지가 좋을 것 같냐고 물었는데 아내가 이상한 대답을 내놓더라고요. 주말 이틀 다녀오는 건데 세부나 괌이 가능해? 제주도 다녀오기에도 짧을 것 같은데?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회사에서 연차로 여름 휴가 나오잖아. 그거 쓰면 충분할 텐데? 당연히 아내의 여름 휴가를 고려한 건데 아내는 이틀만 다녀오는 건 줄 착각하고 있길래 연차를 쓰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아내는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당신 왜 그래? 실은 나 연차 못 써. 벌써 다 써버렸어. 아니, 이제 곧 여름인데 벌써 연차를 다 썼다는 아내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아내가 연차 쓰는 걸 본 적도 없어요. 아내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던 날이 없었는데 그게 무슨 소린가 싶었죠. 그게 사실 출장 갔을 때 기왕 비행기 탄 거 일만 하고 돌아가기가 아쉬워서 회사에 부탁해서 연차 쓴 거야. 연차 써서 하루 이틀 정도 관광하다가 돌아온 거고. 당신한테 말 못해서 미안해. 그렇지 않아도 나 해외 출장 가는 거 당신이 싫어하는데 이것까지 알면 내가 집에 돌아오기 싫었던 거라고 오해할까봐 말 안 했던 거야. 정말 미안해. 아내의 입에서 이런 소리를 듣게 될 줄은 몰라서 저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내는 원래도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아내의 행동이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내와 함께할 여름 휴가 계획을 짜는 동안 아내는 저 몰래 연차를 쓰며 출장지에서 혼자 관광까지 즐기고 왔다는 게 솔직히 화가 났어요. 어떤 남자가 이런 상황에서 화가 안 나겠어요. 아내에게 크게 실망해 약 일주일간 말도 걸지 않고 서먹서먹한 냉전 분위기를 유지했어요. 그랬었는데 의외의 소식 때문에 자동으로 냉전이 끝나게 되었죠. 냉전이긴 해도 식사는 같이 했기에 같이 저녁을 먹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도 스스로 많이 반성하고 있는지 연어 스테이크며 비싼 와인까지 식탁에 올려놓으며 암묵적으로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밀더라고요. 저도 사실 속으로는 이미 벌어진 일을 어쩌겠냐 하는 마음에 이미 아내를 용서한 지 오래였습니다. 음식 준비를 끝낸 아내도 식탁에 앉아 우선 연어를 한 입 먹어보려는데 그때였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인상을 찌푸리면서 입을 막더니 헛구역질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가는 겁니다. 아내의 헛구역질이 어떤 걸 뜻하는지 대충 눈치챈 저는 묘한 기대감에 휩싸여 아내를 따라갔어요. 아내는 마침 미리 사둔 임신 테스트기가 있다며 자기가 확인해 볼 테니 잠시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대로 화장실 문 밖을 지켰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아내가 상기된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제게 선명한 두 줄이 그려진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와준 아이 소식이 너무 기뻐 저는 냉전 중이라는 사실도 까먹고 아내와 이 행복감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아내 쪽 식탁에 놓인 와인을 포도주스로 바꿔주며 축배도 같이 들었죠. 우리 이제 부모가 되는구나. 그러게 당신한테도 아이에게도 의지할 수 있는 남자가 될게. 약속해. 어머니도 제 나이가 있다 보니 아이 소식을 고대하고 있었는데 극성인 시어머니로 비춰질까 두려워 말씀은 않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이 소식을 전해드리니 깜짝 선물을 받은 것처럼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태교에 전념했습니다. 저도 매일 퇴근하자마자 아내가 먹고 싶다는 음식을 포장해서 집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죠. 저희 집에서도 영양 보충에 좋다는 거라면 뭐든 택배로 보내왔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꼼짝 않고 제 수발을 받으며 상전처럼 지냈어요. 그렇다고 거기에 제가 불만을 가졌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아이를 가진 아내에게 뭐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샘솟더라고요. 아내는 매일 운동도 하고 자기 관리도 워낙 철저히 해서 젊게 살고는 있지만 숫자로만 따지면 살짝 늦은 시기라 혹시라도 아이가 잘못될까봐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병원에서도 임신 초반에는 비교적 유산 가능성이 높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 걸 들었고요. 아무튼 아내는 저의 지극정성 속에서 10달을 보냈고 어느새 출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제가 괜히 불안해져서 저도 출산일에 맞춰 휴가를 내려고 생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럴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난 솔직히 당신 병원에 안 왔으면 좋겠어. 출산 장면 보고 마음 식는 남편들 많대. 진통 때문에 아이 낳고 나서도 꼴이 말이 아닐 텐데 그런 모습을 창피해서 당신한테 어떻게 보여주겠어. 아내는 이렇게 말하며 출산 때 제가 병원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솔직히 출산 장면을 보고도 사랑이 식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주변에서도 징그럽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었지만 사실 생명이 태어나는 고결한 순간이고 아파하는 아내에게 한없이 미안하고 고마워해도 모자랄 순간인데 그걸 보고 징그럽네, 마음이 식네마네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문제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끝까지 자기가 수치스럽고 제가 그 장면을 봤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며 진심으로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 번 설득해봤지만 아내의 마음이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결국 저도 아내에게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아내가 출산 후에 연락하면 그때 병원에 가기로 했죠. 그런데 저만큼이나 아이를 기대하고 계신 어머니가 기다리기 힘드셨는지 제게 전화해서 출산 예정일이 언제냐고 미리 병원에 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그날에 맞춰 자기 일정을 비워놓겠다고 물어보셨어요. 아, 아니에요, 엄마. 애 나올 때까지 병원에서 안 기다리셔도 돼요. 아니, 나오면 은수가 연락하겠대요. 그때 제가 차로 모실게요. 그게 무슨 소리냐? 애 아빠가 돼서 엄마 옆에 있어줘야지. 아, 은수가 자기 출산 장면 저한테 보여주는 게 너무 수치스럽다고 해서 그냥 아이 나오면 그때 연락받고 제가 병원 가기로 했어요. 제 말을 들은 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어투로 노발대발하시며 저를 꾸짖기 시작하셨습니다. 인서가, 아내가 다른 사람 애도 아니고 네 애를 낳는데 네가 병원에 안 따라가? 창피하고 수치스럽다고? 고작 그런 이유로 출산 때 병원에 안 가주는 남자가 어디 있냐? 난 너 그렇게 키운 적 없다. 은수도 아직 애를 안 낳아봐서 몰라서 그래. 창피한 건 잠깐이고 서러운 건 평생 간다. 애 낳을 때 말도 안 되게 얼마나 아프고 무서운데 옆에 남편 없으면 얼마나 서러운지 알아? 잔말 말고 무조건 따라가. 잔뜩 꾸중을 듣고 나니까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며칠 뒤 진통을 시작한 아내가 병원에 갔다는 연락을 받고 저는 일찍 조퇴해 아내 몰래 아내의 병원으로 따라갔습니다. 왜 왔냐고 화낼까봐 걱정도 됐지만 역시 어머니 말씀대로 남편인 제가 옆에 있어줘야 할 것 같았어요. 아내가 누워있는 병실을 찾기 위해 간호사분께 안내를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고 바로 따라간 건데도 중간에 차가 밀려서 늦게 도착했던 탓인지 아내는 이미 분만실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하염없이 기다리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4시간쯤 지났을까 보호자인 저를 찾는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의사들이 입는 수술복 비스무리한 위생복 같은 걸 입고 분만실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아이를 건네받았는데 아내는 진통으로 기진맥진한 상황 속에서 제 얼굴을 보고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저는 그게 안도의 한숨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이를 받아들고 아이의 얼굴을 확인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금방 태어나 모든 게 낯선 아기는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머리카락은 노랗다고 해도 될 정도로 밝은 갈색이었고 눈도 회색인지 파란색인지 아무튼 옅은 색이 섞인 눈이었습니다. 전형적인 호녀라처럼 생긴 아이를 보고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의사도 간호사도 제게 건강한 왕자님이라느니 아이와 산모는 모두 멀쩡하다느니 등의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봐도 제가 아이의 아버지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죠. 저까지도요. 아이를 신생아실로 보내야 한다는 간호사의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간호사분께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거기 더 있다간 제 꼴이 더 비참해질 것 같았거든요. 아내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입원실로 옮겨지자마자 아내에게 가서 사실을 요구했습니다. 당신도 알 거야. 저희는 누가 봐도 내 애가 아니라는 걸.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냐고. 아내는 제 고함에 고개를 숙인 채 이불 위로 조용히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용서받지 못할 거 알아. 죽을 죄를 지었어. 그리고 나서 아내는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감히 상상으로도 떠올리기 힘든 진실을 마주한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내의 울음 섞인 목소리 탓에 잔뜩 뭉개진 발음으로 듣게 된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아내는 대학 시절 저와 헤어지고 유학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학교를 마치고 직장을 구해서 몇 년간 살았었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죠. 그런데 제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아내는 현지인을 만나 그 외국인 남자와 계속 동거하며 저희 나라로 치면 사실혼 관계나 다름없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정의 이유로 그 남자와 헤어지게 되었고 외국 생활을 접고 다시 한국에 돌아왔던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저를 만나 결혼한 거였고요. 그러던 차에 자기가 유학 생활을 했던 나라에 해외 출장을 가게 되면서 공교롭게도 그 남자와 다시 만날 기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남편인 저를 두고 그 남자와 놀아난 거죠. 제가 알기로는 아내가 비즈니스 핑계를 대며 그 나라로 출장 갔던 게 한두 번이 아닌데 그때마다 그 남자를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내와 영상통화를 하며 그림자를 잘못 본 줄 알았던 남자 형상도 아마 그 남자였을 겁니다. 아내가 왜 저 몰래 연차를 썼는지 진짜 이유도 알게 됐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경악스럽기도 했고 제 스스로의 처지가 너무 비참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내도 제 판단을 기다리는 듯 숨죽여 가만히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병실을 나왔어요. 이혼하자. 여보. 아내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혼 통보에 눈을 크게 뜨며 저를 바라보았지만 차마 변명이라던가 붙잡는 말은 하지 못하더라고요.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거겠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채 앞으로 저랑은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요. 더 이상 아내를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후 아내와는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내는 그러고 나서 듣기로 아이를 데리고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갔다 하던데 아이 아버지인 그 남자와 합쳐 셋이서 잘 살려는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시간이 약인지 이제는 전처를 원망하는 마음도 전처에 대한 분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일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제가 이 일을 사연으로 쓰게 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전처를 우연히 만나기 전 어머니께서 제 점을 보러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제게는 결혼운이 안 들어와 있고 대신 뱀을 조심하라는 소리가 들었었는데 그때는 갑자기 뱀을 조심하라니 무슨 씨나락 까먹는 소린가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며칠 전 정말 우연히 떠오르게 된 생각인데 알고 보니 전처 나이를 생각해보니 전처가 뱀띠더라고요. 새삼 소름이 돋기도 하고 갑자기 옛날 일이 떠올라 이렇게 사연 올리게 되었네요. 제 이야기는 이만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